오늘 넷플릭스 고민 없이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약간 좀 순화해서 좀 이렇게 썼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도 된다 뭐 이렇게 좀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넷플릭스의 가장 큰 특징은 비즈니스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매력적인 이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 이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 특히 이제 미국 쪽, 북미 쪽의 인구 절반 이상이 넷플릭스 없이는 약간의 그 자기들 자신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이제 매력적인 기업으로, 사업으로 이제 다가오는 기업이다라고 보면 좋은데, 그리고 현재 만약에 산다면 가치가 더 있을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겠죠, 그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일단 향후 5년, 그러니까 2024년까지를 기점으로 이제 주가를 설명할 거고, 그 관점에서 넷플릭스를 바라보는 거고요. 현 시점은 아니에요. 그리고 단 2020년 수치는 무시합니다. 너무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약간 왜곡된 수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빼고 향후에 나올 예상되는 수치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넷플릭스의 비즈니스 구조 정말 심플하잖아요. 일단 구독자 수, 그리고 ARPU라고 하는 사용자당 평균 매출액, 이거 두 개 곱하면 넷플릭스의 매출이 나오죠, 그죠? 너무 이렇게 심플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뭘 빼줘요? 주요 비용만 빼주면 그냥 간단하게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요. 넷플릭스는 비용으로 이제 컨텐츠 제작에 쓰고 그다음에 라이센스를 주고 사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컨텐츠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그리고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기술에 투자하는 비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이 정도의 그 비즈니스 구조를 알고 계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즈니스 구조 중에 넷플릭스의 구독자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추정하는 게 구독자가 얼마 늘어났냐, 실적 발표할 때도 구독자가 얼마 늘어났냐 이거를 보잖아요. 리얼리스틱. 그냥 일반적으로 좀 보면 2024년까지 이렇게 그냥 꾸준히 그냥 증가해서 2억 7,500만 명. 그러니까 전 세계에 2억 7,500만 명이 넷플릭스 구독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를 보고 더 많이 볼 것 같다. 예상치가 이렇게 증가율이 좀 더 높게 주면 쭉 증가해서 2024년에 3억 2천만 명까지 볼 수 있을 거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건 이제 이 증가하는 속도에 대해서 이렇게 그대로 유추한 거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더 좀 심하게 보자. 뭐 이렇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면 정말 안 좋을 경우 베어 케이스로 보면 2억 5천만 명까지 좀 줄어든다. 2억 5천만 명. 그리고 정말 성장률이 매우 높게 나온다.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온다 그러면 3억 6천만 명까지 구독자 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네 가지를 기억하고 있고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그림에 나오는 YY 증가율을 그대로 해서 이 숫자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이제 한 거고 다음에 알아야 될 거는 당연히 뭘까요? 평균 매출이죠, 그죠? 사용자당 평균 매출 두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요거를 그 다음에 좀 찾아야 되는 거죠. 넷플릭스의 사용자당 평균 매출을 보면 일단 일반적인 증가, 그 다음에 좀 총체적으로 얼마 이렇게 좀 더 증가하는지 좀 빠른 속도로 총체적 그 다 따지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한번 보죠. 과거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면 일단 미국 그 유캔이니까 미국과 이제 캐나다 여기가 비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 요금이죠. 일단 요금 자체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비싸요. 다른 데보다 그죠? 그리고 2024년이 되면 이 요금이 16.83 그리고 좀 더 보면 20.25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자체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러한 흐름이고 다른 곳은 상대적으로 좀 낮죠. 특히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데는 좀 경제적으로 좀 그렇다 보니까
요금이 상대적으로 다 낮습니다. 아시아 퍼시픽도 그렇고, 뭐, 인도 같은 데는 더 낮죠, 그죠? 요금 자체가 이렇게 낮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보시는 이 숫자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를 곱하면 제가 이제 매출을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좀 전에 봤던 moderato와 aggressive를 나눠서 베어와 리얼리스틱, 하이, 베리 하이를 하면 이렇게 8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매출이 최소 이제 뭐 최소로 360억 달러부터 해서 최대 580억 달러까지 매출이 범위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죠? 이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매출이 나왔으면 비용을 빼줘야 되잖아요. 과거 이제 넷플릭스의 컨텐츠 사용 비용을 빼면 계속 증가하긴 하지만 증가율 자체는 떨어지죠. 그죠? 이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5%까지 떨어졌는데 이것도 케이스를 네 가지로 베어와 리얼리스틱, 하이, 베리 하이로 나누면 지금처럼 뭐 상황이 뭐 여건이 안 좋아서 못 만들 수도 있고 제작을 많이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2019년 대비 50%죠. 그죠? 180억 달러, 180억 달러를 쓸 것으로 2024년에 증가하면 요게 이제 가장 베어 케이스고 그리고 200억 달러, 그 다음에 220억 달러, 24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증가 속도가 50, 60, 80, 100 뭐 이렇게 그 사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비용을 쓴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증가 속도를 봐서 그렇게 비용을 구하고요. 자, 관리비를 보시면 여기도 그냥 조금씩은 줄어들지만 그렇게까지 많이 줄어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 관리비에다가 여기에 넷플릭스가 지금 장기 차입을 돈을 많이 장기 채권 발행 채권을 해서 그걸로 제작하게 되는데 거기 이자 비용이 한 2에서 3% 정도 들어가는데 2024년까지 하니까 거기 2%를 좀 더 줘서 이자 비용을 그렇게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가 낮은데 일단 텍스를 일반적인 텍스 21%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넷 인컴 순이익이 나오겠죠. 그죠? 순이익을 보시면 케이스가 베어, 리얼리스틱, 하이, 베리 하이로 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봤던 이제 moderate, aggressive로 하면 여기에서 이제 다 빼고 매출에서부터 비용 다 빼고 세금 다 빼고 해서 넷 인컴을 계산하면 범위가 107억 달러에서 202억 달러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계산을 하면 요거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 총 발행 주식 수가 이제 있는데 총 발행 주식 수가 4억 5천만 주라고 가정하는데 이게 2024년까지 약 1,000만 주 정도 발행을 더해서 1,000만 주 정도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4억 5천만 주라고 하면 그 넷인컴을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 넷인컴을 나눠서 EPS를 구하고 거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정도 이제 멀티플을 30배 정도 주는 걸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그렇게까지 많이 안 주고 30배만 줘도 2024년에 가장 베어하게 아주 안 좋아도 711달러 뭐 최상의 조건에 대가면 1350달러 2024년까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멀었죠. 그죠? 한 4년 반 조금 안 되는 기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연수익률로 따지면은 뭐 한 7, 8%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베어 케이스라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긴 하죠. 연으로 따져도. 지금 사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혹시 이제 뭐 좀 더 떨어져서 한 400까지 혹시나 400달러까지 떨어지면 지금 가진 거에 그거만큼 100% 사도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건. 뭐 단기간에 뭐 이렇게 사서 단기간에 수익을 많이 내는 그런 종목이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면 좋을 것 같다. 넷플릭스를 당장 사야 되냐 그러면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저는 강력하게 사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봐도 약 7에서 8% 정도 수익을 이렇게 낼 수 있고 넷플릭스가 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컨텐츠 활용 능력이 많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처음 출발은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 만든 컨텐츠를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그 과정이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잘 작동하면서 넷플릭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고 해외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게 상황이 이제 바뀌고 있죠, 그죠? 제가 메인 화면에 걸어놓은 종목들 뭐 이런 거 보면 위쳐는 그렇지만 어쨌든 머니 하이스트 이런 거는 미국 작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다크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은 다 유럽 쪽 이런 데서 들어온 거니까 이런 작품들이 해외 콘텐츠가 해외에서 만든 콘텐츠가 미국 내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 이게 상당히 넷플릭스에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비용이 여기서 만드는 작품들의 컨텐츠의 질은 상당히 높은데 비용 자체는 낮으니까 비용이 이렇게 많이 세이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고 과거에 미국에 한정시키면 배우나 어떤 감독들 이런 사람들의 어떤 풀 자체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글로벌이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어마어마한 배우들과 감독들 있죠. 그런 또 이렇게 묶어서 또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 풀에 이렇게 사람 수가 많으면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더 높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독을 넘어서 최근에 넷플릭스에 보면 더 위쳐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1990년대 초에 얘가 이제 소설이잖아요. 이 소설을 이제 드라마한 건데 위쳐 드라마가 나오면서 과거에 나왔던 소설책이 또 이렇게 책 판매가 막 크게 올라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게임도 일일 활성 사용자가 3배면 막 늘고 이런 것 또한 이제 상당히 부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중국만 뚫어내면 아마 대박이겠죠. 지금 중국의 바이두와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는 있지만은 뭐 아직은니까 어떻게든 이것만 뚫어내고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네, 잠재력이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